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 탱크. 오늘이 11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던 날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0시 14분,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다 나갈 때까지도 이태원 참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직후에 매뉴얼에 없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다 이렇게 하면서 둘러대고 변명했던 장본인이죠. 자, 사건이 나고 2시간이 지나서도 안전의 최고 책임자가 경찰청장이 사건을 보고받지도 못했다.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죠. 계속 경찰 소방이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물의를 빚었는데, 이분도 참사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참사를 인지하게 됐다는데 보고를 받고서 인지한 것이 아니고 내부 문자로 받았답니다. 도대체 이 국가 지도부가 다 어디가 있었던 걸까요? 이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어쩌면은 이 중앙안전대책본부 이 관련 주요 지휘자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상황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날 때 또다시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예,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상일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 걸로 봅니다. 어제 터진 뉴스, 경찰, 소방, 행안부 이 지휘 체계에 무너진 이런 이태원 참사, 이게 주로 언론사 머리 제목이거든요. 대부분 제목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좀 해주시죠, 부 변호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국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고 체계가 있어서 발생한 곳에 있는 공무원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야 대책이 빨리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긴급한 조치를 결정해야 될 책임자의 결정이 높은 단위에서 나올수록 보다 넓은 범위에까지 그 위험의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과거에 우리가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지,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도 올바른 국가가 해야 될 올바른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안타깝다. 예, 이경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 전 검찰총장 시절 때 아니면 뭐 후보 시절 때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저희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 생명 못 지키면 국가 자격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 대통령은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총책임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 이런 상황에 미안하다 말도 안 하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도 얘기할 것은 경찰, 소방, 행안부 그 아랫선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총책임자의 사과, 그 현장에서 그냥 그 현장에서 난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저는 좀 씁쓸하게 그런 마음을 들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경로했다 이런 반응들은 나오는데, 예, 참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자, 신 변호사님. 예, 군대에서는 사실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용서받더라도 이런 경계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보고의 실패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기강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의 누락이라든지 보고 받고도 상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이런 건 좀 더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예방과 수습, 예방과 대응, 그리고 수습에라는 3단계 차원에서도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방적 차원에서는 사실 용산서에서도 10만 인파가 몰릴 거라고 충분히 미리 예견을 했었고요. 네. 또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 할로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나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 있는 책임자들이 아무런 대응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던 것, 일단 그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대응에 대해서는 구조를 신속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초반에 많이 있었는데 차후에 이제 112 신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대응도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수습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부 때나 불문하고 늘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총체적으로 관련 당국자들의 그런 무능이라든지 또 실언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묻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런 보고 체계 누락이나 지체, 지연 같은 경우는 주로 수직적인 관료 체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죠. 하급자가 바로 직속 상관한테, 그 직속 상관은 또 차상급 상급자한테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병원 응급실 같은 데 가면 빠르거든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사가 보니 마취과 의사 불러. 또 누구 뭐 내과, 외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순식간에 TF가 만들어지고 막 편조제, 막 조직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관료 체계 하에서 이게 상급자 불편하게 할까봐 또 주무실까봐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이것도 보고했다가 또 뭐라고 또 호통이 나올지 또 눈치도 보이고 자기 또 공직에 이익도 걸려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경직돼 가지고 이게 고장 나버려요. 순식간에 이게 시간을 요하는 긴급 사태에서 이게 한두 번 본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엔 더 느립니다. 예, 이런 교훈들이 끊임없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더 느리다. 거기에다가 현장에 이미 용산경찰서장이 출동을 해서도 보고를 또 1시간 이상 안 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느려 터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또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에서 소방 라인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았습니다. 대통령실이. 11시 1분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앞으로 재난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 기관 간의 인터페이스, 협력 관계, 그러면서 어떤 노력의 그 통합이랄까? 협력의 이런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재난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조치 후 보고가 원칙적으로 지금 이미 세워져 있고 네. 그 세워져 있는 그 원칙이 얼마나 이제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로 이 지금 그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는 늦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 네. 그러니까 그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어느 범위에서 그 자신이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많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까지 올라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뉴얼 상에서는 이게 상급자까지 보고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상황실장이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매뉴얼에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태원 참사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경찰, 그다음에 뭐 용산구를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소방,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민간 단체 중에서도 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그런 곳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이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행안부 장관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되었느냐는 현장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예. 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얼마나 평소에 훈련을 거쳐가지고 예. 이러한 시스템들을 몸에 체화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보고가 늦어졌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막았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전에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하지만 사실 참여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사태가 우리 온 국민들한테 재난과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훈련에 뭔가를 이제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까지 저는 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훈련이 충분했냐고 하시는데 훈련은 차고 넘칩니다. 그 민방위 훈련하죠. 재난 기본 계획에 의한 재난 안전 훈련하죠. 대테러 훈련하죠. 을지 연습하죠. 통합방위 훈련하죠. 여기에 경찰, 소방, 의료 다 참석합니다. 심지어 군부대까지도.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는 무지한히 잘하고 이거 다 시도지사나 그 시장이 주재하는 그 훈련들이거든요. 아니 다 일선 공무원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거 뭐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돈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지휘관이 문제예요. 지휘관이. 이 선거로 등장하신 분들이 시장 군수 와가지고 처음 해보거든요.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부실부실하니까 밑에서 제각기 움직이고 노력이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말씀 주신 부분에서 리더의 부실, 리더의 부재 이 부분에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전에도 이 행사가 없었던 행사가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있었던 행사였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바뀐 거라고는 대통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바뀐 것뿐입니다.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희생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그것이 저는 이거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더들이 결과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발언했던 거 한덕수 총리 이번에 외신 기자 그 간담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이상부 행안부 장관을 또 어떤 발언으로 옹호를 했었는지 그리고 사과를 끝까지 안 하면서 내가 추모식 이런 데 가서 그냥 나 거기서 사과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위에서 리더가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보고 체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마음가짐부터 달랐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첫 번째 우선은 이걸 첫 번째로 기초단체장에서 여기를 뭐 회의를 하지 용산에 있는 구청장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일 회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료의 근거를 보면은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비과장과 교통과장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도 자료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석 안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맞아요. 언론에서는 뭐 참석을 안 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경비, 교통과장은 그 주체가 없는 국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비과장과 교통과장인데요. 당연하죠.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이었냐? 형사과장 마약 수사 담당하죠. 여청과장 성범죄 수사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더 윗선으로 올라간다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회의 시작 전부터 이 행사를 앞둔 시작 전부터 그냥 마약 생각했던 거고요. 성범죄만 생각을 했어. 이거는 왜? 성과.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정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거는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과에만 눈이 멀어서 기동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다시 제 차례가 들어오면 기동대 말씀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기동대도 거기에 지금 지원하지 않고 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되지 않고 그냥 성과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희생,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용산경찰서에서는 그 정보과가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이죠. 26일 날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보고서가 서울청까지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용산서 차원이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어떤 경고음이 울렸고 이게 다 전파가 돼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책회의는 또 엉뚱하게 됐어요. 맞아요. 경비과장이 빠졌어요. 교통과장도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선입관으로 움직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사의 어떤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건 맞다고 봐야겠죠? 네, 신 변호사님. 예, 뭐 저도 사실 재난안전법에 의할 때 이게 지금 3조 1호의 재난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사실 1차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상민 장관이 처음 이 사태가 발생됐을 때 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피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법적인 근거로 봐도 당연히 주최자가 없으면 그 공백을 국가가 메꿔야지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거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은 행정 관료들의 뭐 무능이라든지 해태도 있지만은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가치가 결국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소위 공무원들이 이제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생각을 갖고 일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선출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든 뭐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든 그 비전과 가치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마약 수사에 대한 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강조가 된 나머지 이런 일상적인 치안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강조는 많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네. 비판은 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보고에 대해서 사실 뭐 예비를 안 한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최초 신고가 저녁 6시 34분에 네. 이미 압사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고가 난 데까지 225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 요즘 뭐 우리가 통신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에 상부에다가 카톡 하나만 보내도 다 연결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나태성 그리고 보신주의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이런 것들 정쟁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실체적인 정말 공직사회를 어떻게 더 개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하신 거 약간 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 하면서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가 언론 보도 기준으로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참사가 이제 그 뒤에 보름 후에 정도 지나서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마약을 그 단속하기 위한 할로윈 행사에 130명의 사법 경찰을 투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이면 이 130명이면 경찰 1개 중대병 경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치안이나 어떤 그 상황 그 통제를 향해서 이 정도 병력이 갔다면 충분히 예방도 됐고도 남은 그 규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사건의 원인을 짚자면 뭐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조금 짚어봤고요. 그 아까 112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최초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일부 언론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코드 부여를 하는데 이게 5단계가 있습니다. 최고 단계가 코드 0죠. 이건 최단 시간 내 출동이고 코드 1 이건 우선 출동인데 초반에는 코드 2 정도로 설정한 것 같다. 그러다가 압사라는 표현이 계속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코드 0과 코드 1로 분류된 게 11건의 신고 중에서 코드 0과 코드 1으로 분류된 게 8건. 그다음에 그중에 6건은 밤 9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사건 분류가 긴급 출동 상황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9시 7분 이후로는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긴급 출동 또는 우선 출동인데 출동이 오히려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유추해 본 결과 용산서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청이 기동대 지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 거절을 당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용산 파출소에서도 4일 전에 기동대를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4일 네. 전에. 참사 4일 전에요. 예. 그런데 안 됐습니다. 예. 이거 정말 절박하다, 절실하다. 이거 지금 10만 명, 그리고 언론에서 30만 명까지도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되지 않았었다. 왜 그랬느냐? 자, 보세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137명의 경찰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복 경찰이 129명, 정복을 입은 경찰이 58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동대가 출동을 하면은 기동대 한 기동대가 80에서 70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광등을 들고 막 이렇게 지휘를 하고
이걸 일방통 통행을 제한하고 한다면 마약과의 전쟁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거로는 그 당시에 그 경찰 쪽에서 뭐 마약과의 전쟁 일선으로 같이 해서 이어져서 뭐 10시 좀 넘어선가 이거 집중적으로 뭔가 단속을 한다. 네. 뭐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경광등을 드는 기동대가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현장 마약 그 현장을 못 잡는다라는 전제가 달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성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참사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외면한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밖에 유추가 되지 않는 자, 그런 물론 그쪽으로 상황입니다. 가는데 여기서 댓글을 조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론을 제기해 주셨어요. 골든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현장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미 현장 출동이 된 건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출동 안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대처한 거다. 핫뚜님도 이런 말씀이십니다. 묵살된 게 아닙니다. 동일 장소나 근처 장소에서 접수된 사건은 현장에 경찰이 나가 있으면 그 경찰에 전달되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스템 상에서는 이것이 출동을 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으로 출동한 걸로 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왜 올려주셨냐 하면은 현장의 문제는 아니었다. 현장에선 나름대로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한 게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은 아까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뭐 무엇인가를 안 한 것처럼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정말 좀 잘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공무원하고 그런 얘기하면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경솔한 표현을 하신 건 아닌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벌어지는 것은 그건 컨트롤 타워의 문제인데 네. 그 뒤에 조치가 벌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광등이 있는 경찰관이 있으면 단속이 되겠느냐, 그래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정말 많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머리가 멍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경찰들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훈련이 제대로 되고 또 뭔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119 센터에 112 그 신고 센터에는 과거에는 경력이 좀 낮은 경찰관들을 배치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경력이 높은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후속 조치가 계속 벌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네.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은 형사처벌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말씀 잠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는 일선 경찰들의 지휘 체계라든지 뭐 보고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좀 꼬리 자르기 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역으로 드릴게요. 기동대가 그때 출동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왜 안 보냈느냐? 그게 기동대를 문제다. 보내고 안 보내고 일선 경찰들 파출소 경찰서에서 이걸 결정할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컨트롤 타워가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그게 컨트롤 중요하다는 타워가 것입니다. 이 상황 판단을 예. 못했어요.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동대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동대 그러니까 지원이 전혀 되지 안 되고 않았는데 못했다는 것을 마약 단속 때문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은 제 의견에 그거는 대해서 언어 도단이 여기서 돼버리죠. 제 의견에 대해서 여기서 토를 다루실 필요 없고 그럼 제가 뭐 말씀드리면 매뉴얼 얘기를 하셨고 법적 근거도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훈련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진행자께서도 매뉴얼 충분하다. 법적 근거 당연히 충분합니다. 훈련 충분히 되어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충분히 다 하시는데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횟수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없었다고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벌어지는 그동안 일을 한번 충분했었고 봅시다. 잠깐만요. 그동안 충분했었고 제대로 다 됐었고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켰는데 이번에 기동대 출동해달라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상대 패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충분하지 않다는 둥 말이 뭐 걱정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걱정 안 아니, 해주셔도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려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마약 단속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셔야죠. 제가 좀 발언해도 될까요? 네, 잠깐 예, 신 변호사께. 저는 사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다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왜 마약 얘기를 저는 꺼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경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역할, 사실 경찰 말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사실 경찰이 그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예견하고 수습하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국자들의 그런 안이한 태도와 인식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고 네. 그중에는 사실 이런 겁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 특히 경비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비 업무는 사실 티가 별로 안 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안 했을 때 이렇게 큰 참사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약 얘기를 저는 왜 꺼냈냐면은 아무래도 윗선에서 그런 마약 수사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수뇌부들의 관심이 그쪽에 쏠렸기 때문에 파견을 안 한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유는 그겁니다. 병력이 부족했다. 뭐 법적 근거는 이미 다 클리어가 된 논쟁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예. 병력이 없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은 왜 병력이 없습니까? 서울에 없으면 경기도에 있는 병력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경우에는 경력이라 그럽니다. 병력은 군대 아니, 용어이기 그러니까 제 때문에. 말이 실수가 나왔는데 이런 경찰의 그런 그 뭐 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찰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찰 인력에 대해서 만약에 숫자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참사 그럼 안 막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공권력에서 우리가 의지는 있는데 경찰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방범 자율대라도 민간의 영역이라도 도움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을 만약에 배치했어도 결과가 똑같았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경찰을 배치를 해봤으면은 그렇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네. 어떻게 책임 있는 당국자가 경찰을 배치해도 이거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느냐?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체계 논란이라든지 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훈련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본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뭐 인력 핑계 대고 훈련 핑계 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네. 아니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격리 핑계를 자. 댈 수가 없는 게요. 81개의 기동대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한 개 네. 기동대가 70에서 80명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6명, 6,000명.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개의 기동대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10시 넘어서 한 개 제대라는 거 20명 정도 되는데 10시 넘어서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만 대통령실 근처에서 거기서 지금 있다가 이쪽으로 10시 넘어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 꼭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전사령관도 그러니까 전투를 많이 치러본 그 사령관이 전투를 치를 때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치를 때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지휘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그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네. 단순히 뭐 수동적인 그 공무원의 공직자의 자세 때문에 또는 뭐 누군가의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것만이라면 그럼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 사람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지금 과연 사람만 바꿔서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저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가처럼 재난안전 대비 훈련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이제 안보 상황이 또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테러, 사이버 이런 위협들이 다 중첩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 일선의 지자체들은 그걸로 아주 날밤 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통제하는 이 권력자들이 중앙부서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테러 대비 훈련이라 그러면 이땐 국정원 통제합니다. 통합방위 훈련이다 그러면 합참이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재난 대비 뭐 수해 복구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번엔 행안부가 합니다. 법 하나씩 꿰차고 다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지자체는 가면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사람은 많고
현장은 일할 전문 인력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사 반복 훈련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기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훈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야전사령관은 누가 되는 걸까요? 이걸 다 통합하는 사람. 지자체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정치하다 선거로 오셔가지고 평소에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 진도 군수가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론에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힘센 중앙부처가 직접 통제를 해버리는 이런 훈련에서 관료화되고 형식화되고 평가를 위한 훈련이 돼버리고 정작 지자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그 기관 간의 인터페이스도 안 되고 통제할 줄도 모르고 협조를 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사실 용산구청장이 가장 그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은 맞죠. 현장에서 미리 계획도 세우고 본인의 그 지금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 치면은 재난안전법에 의하면은 각 지자체들이 계획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도록 일차적 책임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부실했다 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은 경찰관들은 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고 그 경비 업무 속에서 이건 지자체에 요구하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주최 측이 없으니까 우리는 관리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날도 계속 몰리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병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용산 서장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용산서에서 몇 명이 나간다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서울청 정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어떠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그 사이에서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경찰 내부에서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런 업무 체계에 대한 것은 조정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도 주무부처로서 장관으로서는 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것은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됐어요. 8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 진상조사도 진행 중인데 그러면 마침 또 오늘 두 분 변호사도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기에서 어떤 처벌들이 예상이 되는지 한번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요. 예. 아까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게 사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은 행사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 한 곳에 모여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행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우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행사는 주최자가 없을 수가 없죠. 신고하지 않은 행사가 있는 것이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짚느냐 하면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까지 아까 말씀하신 경찰이 안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전에 이제 예상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면 그게 신고되지 않은 행사이라 하더라도 주최자는 있죠.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주최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나 또는 경찰이나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관계기관, 네. 그 관계기관이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112 그 신고 그 녹취록을 보면 예. 계속 이제 워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1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일도 저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처리 못한 것은 형사적 책임에 해당된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변호사님 저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직무유기나 뭐 이런 이제 형사법적인 그런 법률 조항이 적용이 예견은 되는데요.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가 5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시청자분들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예. 천재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과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극도의 혼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장소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경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피난시키는 것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네. 이걸 하게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관은 1항의 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네. 보고할 의무가 있고 2항의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행사 여부, 뭐 행사를 주최했냐 말았냐 이게 행사냐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극도의 혼잡 상태, 그러니까 인파가 몰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은 마땅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지휘명령 체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가 보고가 누락됐는지 여부는 따져야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럼 예. 형사적 책임을 이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난에 관한 어떤 기본 자세를 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 폭우 사태 있었죠. 그다음에 카카오 먹통 사태 있었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유심히 보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 정부가 그 집무실 이전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이제 다시 용산에 만들 때 그 인수위 때부터 이게 발표가 나왔는데 앞으로 재난재해, 사이버 안보 이런 사회 혼란과 같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신흥안보라는 새로운 어떤 명칭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앞으로 관장하도록 총리실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로서는 뜻밖인 게 과거에 대통령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3가지 임무를 했습니다. 전통적 안보, 군사 상황이죠.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 또 사회적 참사 이런 어떤 일반 사회적인 참사가 있었고 3번째가 국가 핵심 기반 보호, 에너지, 물류, 사이버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 매뉴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반으로 짜게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안보, 전통적 안보 외에는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무를 나눠버렸습니다. 그걸 신흥안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안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유가 전쟁이건 테러건 아니면은 뭐가 붕괴됐건 간에 가는 건 소방차, 응급차 똑같거든요. 네? 동원되는 자산은.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어떤 포괄 안보의 개념으로 한 20년 가까이 발전시켜온 개념이 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자를 책임을 짜개고 나누고 해서 지금 총리가 전면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 시스템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셔야 될 일이고 중대본회의도 이런 정도의 참사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위임하고 미루고 그다음에 분류해서 짜개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또 앞으로 또 다른 참사에 취약한 정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좀 정책적으로 반성할 점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걸 하나의 그 선례처럼 그렇게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랑 차이가 있죠. 거기는 연방 국가였고 우리는 연방 국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차이에서 벌어지는 대통령의 역할과 그리고 각 주지사들의 역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뭐 총리가 따로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역할들의 이제 구분들이 벌어지는 구분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러한 차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작동하는 걸 보면 주지사가 재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지만 또 각 이 지역의 카운티나 뭐 시티나 뭐 그런 데도 또 다 그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게 굉장히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가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쪼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득력은 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러면 경험을 계속 쌓는 과정에서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나았다는 뭔가 그럴 만한 근거들을 대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과연 그냥 일반 그러니까 저는 법을 공부하고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런 네. 제도적인 측면을 그래도 좀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과연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저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사실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은 미국 사례는 미국의 시스템이 크게 바뀐 건 2005년 뉴올리언즈 그렇죠. 태풍 때입니다. 예. 그때 백악관 시스템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재난까지도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바뀐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먼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권만 바뀌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008년에 집권하고 나서 위기관리센터 없앴거든요. NSC 없앴고. 그러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갖고 또 다시 살려요. 그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유실되는 거죠. 그걸 지금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최소 10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논리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역대 정권 때마다 나오는 악습이고 적폐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경 대변인 뭐 하실 말씀? 국민 안정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 안전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가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부적으로 권한을 계속 책임을 나눴어요. 분리를 해놔서 되게 복잡하게 무언가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청와대 지하벙커에 그 위기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의 그 액션 캠까지 달려있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다 되어 있어. 매뉴얼도 되어 있고 법적 근거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 만약에 하지 않겠다. 그럼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국민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상황이 계속 6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진상규명도 진상규명인 것이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외신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계의 외신만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타임즈에서는요. 한국의 어떤 정부 기관에도 이태원에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블룸버그는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터는 이거는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요. 헬로윈 참사는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에 대한 시험이다. 한마디로요. 이 총책임자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을 다 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하위 조직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찾고 있다는 문제점. 결이 좀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면은요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다시 하위 조직만 잘라내고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9.11 테러가 나던 날 그 폐허위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방관하고 직접 옆에 서서 성명을 발표하던 아주 그 현장 리더십은 대부분 그 사례를 꼽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을 보면은 보고를 국정 상황실에서 했답니다. 전 이게 좀 의아해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치안, 소방, 응급, 자연재해까지 다 망이 깔려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보도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 상황실이 소방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보고는 받았으니 다행이지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군과 경찰이 얼마나 이 지휘 체계가 신속합니까? 그래가지고 지휘망이 다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을 좀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매번 집권할 때마다 대통령실 구조가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끊어지고 단절되는 효과들도 있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는 지방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권한 배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는 어떠한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했을 때 책임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안보의 공백,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처의 공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메꿔나갈 것이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나 정치 논리에 우리 국민의 안전
이 문제가 희생당해 왔다. 지금 52시간제 그거 뭐 완화한다 그러고 지금 뭐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거, 또 지금 세계 최고의 그 과로사, 어떤 그 또 직업 현장에서의 그 직업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산재 천국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듣고 있는데 안전이 우선입니까? 자유가 우선입니까? 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금은 토론할 때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뭐 방송 시간은 다 됐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뭐 발언 기회 드릴까요? 뭐 저는 마무리 이번 말씀만. 예,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이 대참사에 대해서 참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치권의 전체적인 반성과 자성을 좀 촉구하는 저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예. 부디 이 사건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뭐 안보나 재해에 있는 뭐 여와 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안전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 저희 지인의 자녀분도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참사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저런.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이 그 청년들을 부모 곁에서 떠나게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해 주시네요. 부 변호사님. 네. 저도 우리 신규 변호사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정쟁으로 이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꼭 필요하냐 하면 어떤 정권이든 우리네 정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제도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 그건 최고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 제도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 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뭐 많은 훈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 모두가 그런 훈련에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오는가 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정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그 정치 지도자,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 존재와 가치가 입증된다고 말한 당사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2021년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되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고 국민과 공감을 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맨 앞에서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위기의 재난의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이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